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시대 공론장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벤 하비브의 수기민주주의 심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통민주주의, 영어로는 Communicative Democracy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또 소통민주주의는 기존의 수기민주주의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영의 소통민주주의는 수기민주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은 소통민주주의는 수기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수기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의 소통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소통민주주의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영은 정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의하면은 롤즈도 생각나고 요즘에는 샌델도 얘기하고 다양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개념 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은 부정의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부정의. 이 부정의의 핵심을 뭐라고 봤냐면 억압과 지배를 부정의라고 봤어요. 억압과 지배는 그거는 개념 설정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실제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억압과 배제라고 하는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정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소통민주주의에서는 부정의가 드러나는 공론장. 자, 부정의는 억압과 지배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억압과 지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나요? 바로 공론장을 통해서 부정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 부정의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정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공간을 공론장의 기능이라고 본 겁니다. 기존의 자유주의 정의관, 분배적 정의관을 비판합니다. 이 영의 소통민주주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존의 모든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든지 또 롤스가 얘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등등을 포괄해서 모든 정의론이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정의론의 한계가 뭐냐면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물질의 분배 또 비물질적인 기회의 분배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은 이 분배적 정의만을 다뤄서는 실제로 정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이의 정치로 명칭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약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의론들과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부정의를 고치는 것, 시정하는 것을 정의론의 핵심으로 봤고요. 롤스가 가상한 전제에서 출발한 이상적 사회. 롤스가 가상한 것은 뭔가요? 무지의 배일이라든지 중첩적 합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상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은 이런 가상적 전제가 아니라 현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현실에서는 실제로 억압과 지배에 의한 부정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데 영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영은 굉장히 실천적인 학자였어요. 그래서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런 실천적인 과제에도 깊이 관여했던 실천적인 철학자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유토피아적인 설계를 가지고는 이 구체적인 부정의가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현실은 현실 있는 그 자체로 보고 그 현실을 왜곡시키고 현실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공간이 어디냐면 그것이 공론장이다. 부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그 공간이, 부정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부정의가 교정될 수 있는 공간이 공론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야 교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부정의를 겪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공론장에서 인정되고 회자되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경합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들어야만 실제로 의미 있는 공론장이 된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적 약자, 억압과 지배를 받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공론장이라야만 실제로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 그것이 공론장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영은 봤던 것이죠. 기존의 정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접근으로부터 영은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론장의 기능을 정의를 실현하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의를 교정하는 공간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정의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또 부정의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론장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과정과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정의를 내용보다 산출된 내용이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을 중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를 개념 설정하지 않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관념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이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조건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본 거죠. 정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과정과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영은 주장했고요.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자 정치적 수단이다.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적 조건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배합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들만의 목소리로 정의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고 듣고 또 그 사회적 약자의 얘기들이 다양한 목소리 안에 배합되어서 고려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그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소통민주주의를 한번 그 개념 정의해 봅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소통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론장에 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포용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를 소통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수기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단일한 공론장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이었다면, 이 영의 소통민주주의에서는 오히려 그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야만 제대로 된 공론장이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외된 사람들의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통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 혹은 공론장에서 억눌리거나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들의 경험과 시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과 시각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설득되고 다른 구성원들의 시각과 경합하고 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정치적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과 관점이 의사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부각, 소통되는 것이 소통민주주의다. 소통민주주의라야 정의를 담보할 수 있다. 기존의 선호집합민주주의는 다수 득표로 환원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다수 지배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선호집합, 다수에 의한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역의 소통민주주의는 정의를 향한 조건이다. 정의를 실현하자면 소통민주주의가 불가피하고 그 소통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공간으로서 공론장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이 그 수기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소통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영이 생각하는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선거민주주의하고는 달리 정치적 평등 실현이 되는 규범적인 이상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잘 이해가 되시죠? 수기로 이해되는 공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정치적 평등 실현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수기적 논의를 통해서 이성적 합의를 이루는 일련의 의사결정 방법을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그런데 이제 이 수기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선 내지는 공공선을 목표로 함으로 억압이나 지배 같은 부정의를 겪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경험, 시각 등이 사장될 여지가 크다. 수기는 이성 중심의 사고와 면대면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감정을 경시하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특히 억압받는 약자들의 감정과 경험, 시각을 사장시킬 위험이 있다.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공공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적 논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죠. 그 배면에는 뭐가 있나요? 감정적이고 경험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대면 논의를 통해서 이성적 합의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적 목표를 향해서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론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설정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억압받고 지배당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대로 된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기민주주의가 설정하고 있는 공론장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라야만 그런 공론장에서 실제로 이성과 논리, 논증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감정과 경험과 자신의 시각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라야만 제대로 된 공론장이고 그 공론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부정의가 드러나고 또 공유될 수 있고 배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영은 베나비브의 수기민주주의 심화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합니다. 베나비브의 수정 모델이 수기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긴 했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존중에 기반해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서사적자, 뭐 구체적 타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해서 존중에 기반해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수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과학적 논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트성과 배제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구조적 불평등 조건 하에서 수기의 정상적 과정은 종종 더 많은 자원과 지식을 가진 집단이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수기 민주주의는 일치와 정책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구조에서의 일치는 진정한 일치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수기 민주주의는 일치와 정책에 있어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비판입니다. 이 소통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수기 민주주의에서 소통 방식, 즉 이성 및 문화적인 전달 방식으로서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위나 감정적 몸짓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회적 약자가 일정한 논증을 가지고 이성적 논의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역량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민주적 소통 방식은 국회나 법원 같은 제도권만의 소통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얘기를 하고, 하버마스 역시 이 이성적인 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법과 제도화 시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영은 이 민주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공기관,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거리 같은 것도 구성원들이 삶의 경험을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이렇게 공론장애 개념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영의 민주적 소통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비언어적인 소통 수단도 민주적 소통 수단이다.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수기 민주주의는 감정적이지 않고 몸짓 같은 것은 의미가 없고 문어적인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감정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말하기와 소통 수단을 배제하게 된다. 굉장히 제한적인 비언어적인 요인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내러티브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뭐 스토리라든가 놀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소통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 안에 자신들의 경험과 정서를 담아내고 일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표현 방식이고 집회, 시위, 파업, 보이콧 같은 뭐 심지어는 비폭력 점거 같은 것도 공적 소통의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버마스가 얘기한 의사소통, 합리성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의미의 정제된 의사소통, 이성적인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을 얘기한다면 영이 얘기하는 소통은 그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이고 경험적이고 내러티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의 모든 표현 방식까지 소통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성적 논증 대신에 인사, 스토리텔링, 수사학, 집단행동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팅,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요. 서로 인정해주기를 얘기하고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논증적 방식보다는 상황의 구체적인 얘기를 담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갈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이렇게 살았었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라고 하는 넋두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 넋두리 같은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 여기서 수사학은 뭐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 감정 표현, 비유적 표현, 비언어적인 외적인 표현 같은 것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행동 같은 것, 공론장의 비언어적인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시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영이 말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의사소통에서 말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광장은 소통의 무대이다. 공적 소통의 무대이다. 광장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2016년, 17년에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식으로 보면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정상적인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수기와 소통을 제도권 중심으로 한정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수기 공간을 의회나 법원이나 청문회장 같은 제도권 영역으로 한정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은 시민사회가 배제되고 주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면서 소통민주주의는 광장을 중요한 공적 소통의 장으로 여기고, 그래서 낯설고 생경하고 이질적이고 불편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시각을 확인하고 성찰하는 기회. 어떻게 보면은 들레즈가 얘기하는 식으로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충격을 느끼게 되는 주름 같은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낯선 만남, 생경한 만남, 이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를 느끼게 되는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서 광장을 얘기하고, 그 광장이야말로 중요한 공론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공적 무대는 복수성을 얘기하고요. 공론장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은 드러남의 공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부각되겠죠. 차이가 부각되면서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전하고는 다르게 갈등을 해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갈등은 오히려 드러남의 공간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탈중앙,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산된 사람들에 의한 논의 공간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질서 정연하고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이런 공간보다는 오히려 삶의 공간, 생활 공간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열려 있고, 그리고 약간은 좀 무정형적인 측면이 포함됐을지라도 이런 훨씬 더 솔직 담백한, 그래서 사회적 약자도 마음 놓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론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은 소통민주주의는 진리를 향한 경합적인 공간이다, 경합적인 탐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지만 모두 갖고 있는 집단이나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층, 이성적 논의가 가능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적게 아는 사람일지라도 많이 아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나 일정한 편향성, 선입관, 맹점, 고정관념을 갖고 소통의 장에 들어온다. 똑같은 말이죠. 모두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모두는 일정한 시각을 갖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타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시각의 차이가 서로의 배움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갈등이 각자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텍스트로 작용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편향성을 갖고 있는 모두가 어느 정도씩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서로 고성도 오가고 몸짓도 하고 다양한 행동 등을 하면서 질서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내용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과 약간의 혼돈과 갈등 상황을 통해서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성적 합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실제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충격의 공간, 새로운 만남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의견은 실제로 배제되고 말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탐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존의 수기민주주의는 쟁투성과 경합성을 고질적인 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원적인 현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경합의 공간이 적대적인 결투를 의미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경합하는 공간이 적대적인 결투의 공간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무패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자기 목소리가 살아있고 경합은 존재하되 적대성은 오히려 인정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적대성이 제거된 경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경합의 공간이 적대적인 결투 공간이 아니라 서로 관계 맺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주민이 시민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논의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 민주주의야말로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패하고는 조금 컬러가 다르지만 영은 소통이라고 하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수기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보편주의적인 문제, 불편부당성의 문제, 이성적 합의의 문제, 이런 맹점을 아주 혁신적으로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가 유익하셨나요? 새로운 내용 배우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